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철학과 역사, 종교와 의학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온 분입니다. 동시에 1980년대부터 또 전통 음악인들과 교류하면서 철학의 언어로 국악을 바라보는 작업도 이어오셨는데요. 오늘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과 한 번쯤은 인연이 있겠지 하고 기대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뵙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올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공부해야 될 거를 다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냥 무더위나 뭐 이런 이야기로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공부하시는 여름으로 보내셨네요. 제가 선생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몇 가지 그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첫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인터뷰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80세쯤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몇 해 앞두고 계시긴 합니다만 실제로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인생의 절정기를 좀 지나고 있다 혹은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감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철학사, 한국 사상사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완성하기 전에는 뭐 생애 절정기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마 90세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10년씩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그 정도로 건강하게 그 한국 사상사를 꼭 완성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또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도올 TV인데요. 구독자가 34만 명이거든요. 여기에 꾸준하게 고전 강의를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지점 하나는 우리의 소리 시리즈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가야금 산조 감상 같은 어떤 전통음악 콘텐츠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전통음악에 이렇게 또 빠지게 되셨을까?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전통음악에 빠진 게 아니라 예. 자라나면서부터 제가 뭐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제강점기의 그 문화유산이 살아있던 아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전통문화가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하게 이렇게 천시를 당하면서도 네. 어떤 의미에서 그 정점에 있을 때 저는 그 음악 속에서 자랐거든요. 주변이 소위 뭐 이렇게 술집 같은 게 많았고 거기에 전부 이 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내가 접한 노래 소리가 너무도 저의 평생을 지배하는 소리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악인들을 최근에 사실은 뭐 박범윤이나 백대홍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또 내가 연극 활동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거는 뭔가 내 삶의 어떤 근원 같은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럴까. 아주 저한테는 이 국악이라는 게 너무도 절실하고 나를 아는데 꼭 필요했던 그런 예술 세계였습니다. 와,
그렇게 엄청난 대답을 해 주실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삶의 근원 왜냐면 철학을 주로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국악과 우리 전통 음악이 나를 알게 해 줬고 나의 삶의 근원이었다. 이런 대답은 너무 좀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운데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결국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감성을 세련화시키는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네. 이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면은 그거는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잊혀져 버려요. 그 디테일들은. 예. 그런데 인간에게 남는 거는 역시 그 신비적 세계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게 그 소위 우리가 품격이라는 거거든. 네. 인품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냄새가 정말 교양인다워야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예술이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 이미 80년대부터 예를 들면 뭐 국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들과의 인연도 있으시고 그때 이미 어떤 뭐랄까요? 공부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그러셨죠? 그 번역이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거든요. 귀국하면서 예. 하버드에서 학위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제일 처음 한국에 썼던 문장이 이 동양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번역의 문제.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을 읽고 백대웅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집으로 그냥 당돌하게. 네. 당신 글을 읽고 사실은 그 국악을 자기도 그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국악을 어떻게 오늘의 음악으로서 보편적인 음악으로서 번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당신은 한문이 단순히 한문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네. 좀 한문이라서 그 읽기 어렵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당신이 말하는 보편의 이제 번역의 논리가 적용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자. 나도 예. 궁금하고 배울 네.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때 백대웅 선생은 뭐 국악계에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있었으니까. 작곡자이면서 음악학자였죠. 예. 그래, 음악학자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끌어모아서 내 고려대학 내 연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아마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악계의 주요 시어리스트들은 뭐 다 다녀갔죠.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속이 되었더라고요. 85년부터 87년까지 고려대에 있는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 공부 모임인데 이름이 악서고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전통음악만 했느냐 이제 그것은 아니고 여러 학문을 같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라고 그 운을 띄워주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그럼 어떻게 현대까지도 잘 계승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같이 나누신 건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 육경이라고 그러면은 시서, 예, 악, 역, 춘추 이래가지고 그런 방대한 고전의 세계가 있는데 예. 예만 해도 얘기가 있고 뭐 주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다 살아남았는데 악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만 있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 악기라는 데 이론적인 측면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그 삼분손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네. 이제 야심차게 예. 내가 진짜 악경의 그 진술을 전하겠다. 예. 그러면서 악서 고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존재한다는 존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악서에 관한 하는 이게 고라는 건 거의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아. 고독하다는 의미지만 예. 유일하게 보존된 어떠한 이 고전.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읽자. 그 당시 네.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학에는 제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읽어 나갔는데 그 논의가 아주 무지하게 재밌었죠.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우리가 이 모임을 악서에 관한 하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회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악서 고해라고 그러면서 뭐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 이성천 선생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다 와서 참여를 하고 예.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그때 그럼 우리 전통에 대해서 품었던 어떤 문제 의식과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뭐 이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뭐 이 피부로 스미는 거니까 예. 뭐 아주 판소리를 듣거나 뭐를 산조를 들어도 아주 심각하게 저는 느끼는데 예. 이 우리 전통 음악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그 전통 음악이라는 그 형편없는 개념 규정에서 베껴야 되느냐. 그때만 해도 국악이라는 거 그냥 국악이라는 어떤 그 아주 천박한 세속적인 인상에서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지.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날만 해도 뭐 악단광칠이니 무슨 그 누구야 하여튼 보면은 뭐 무속 음악까지 그냥 네. 동원해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란 게 그 당시에 상상도 하질 못했고 그때는 뭐냐면 양안 합주까지도 이건 금기지 용인이 안 됐죠. 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검은고랑 기타를 합주를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때예요. 네. 근데 내가 음악의 원리를 하면 이거 전부 같은 음악이지 이게 어떠한 문화적인 영역에 이렇게 갇힐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양안 합주라든가 그리고 관현악단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국악관현악단도 최초로 이제 박범은 선생이 그 관현악단을 만들어도 뭐 예를 들면 뭐 가야금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서양 악기처럼 올려놔도 쳐도 되느냐. 네. 뭐 그런 거부터 다 시비가 붙을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 워낙 새로운 방식이고 그 뭐 지휘자가 앞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서양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타부를 우리가 다 깨나가면서 국악의 새로운 무대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그 임팩트는 아주 세미나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네. 와, 지금 우리가 국악을 만날 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뭐 양안 합주 뭐 기본이고 뭐 전자기타까지 등장하는 그런 국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80년대에 이미 선생님들과 수많은 다른 선생님들의 논의 속에 뭔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심, 호기심 그것이 이제 거기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11일과 12일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열리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또 맡게 되셨더라고요. 예. 이 행사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 자리 수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일이라는 친구가 워낙 정말 재기 발랄한 사람이고 예술 실력이-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원일 군은 하여튼 뭐 진짜 그 실기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이론에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영암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차원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러길래 네.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 적조했는데 가서 좀 음악을 나는 공부하고 들어야겠다. 요새 젊은이들이 산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말 이 새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지 나는 11일부터 그 이틀 동안 공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전부 참여해서 와. 이틀 동안 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부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야 뭐 그 공부가 애정을 되지. 예, 보이셨군요. 그래가지고 예. 2박 3일을 꼬박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맞춰서 영암에 가시면은 또 선생님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산조라는 거는 예. 이 순수 기악곡인데 판소리만 해도 그냥 우리가 판소리를 부르면은 그게 거기에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농부들도 지나가다가 판소리꾼이 저기 하면 그 재밌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같은 언어가 공유되니까. 근데 이 산조라는 거는 이 순수 기악곡 아니에요. 기악. 네. 네. 근데 기악곡을 가지고 50분이면 50분, 40분 그 정도라 그러는데 그 50분 동안 순수 기악곡을 그러니까 절대 음악이죠. 그 자체로 네. 그거를 듣는다는 거는 그건 보통 그 추상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산조라고 해서 냉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철학사를 쓸 자격이 있다. 왜냐? 그 한국 예술사도 당신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런 잡다한 이런 것에서 이 산조라는 하나의 독특한 양식을 네. 추상적인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엔조이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우리 민족의 대단하다. 이거는 도대체 인도의 라가 정도를 빼놓고는 전 인류 지구 문명 중에서 뭐 산조같이 이렇게 섬세한 장단 구조와 이 원칙을 가진 음악 그러면서도 아주 지극히 감성적이고 성음을 중시하는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그 예술적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고 네. 오늘날 뭐 K컬처다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이 산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뭐랄까요? 산조가 주는 감흥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에 매료가 되셨는지 이전에 함동정월 가야금 산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가야금 산조를 듣고 비로소 한국 사람이 되었다. 저는 사실 귀국하자마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산조, 그러니까 김소인이 또
그 양반 저 국악예술고등학교 만드신 그 박귀희 네, 네. 박 선생님 예. 그 보스턴에 와서 연주도 하면 제가 가서 시중 들고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때 예. 하버드 학생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오면은 꼭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그 운당여관회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악의 뭔가 근데 그 특히 사실은 국악은 이 다양한 유파들이 서로 이렇게 좀 알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나 네. 사실은 김창조라는 분이 영암 분인데 그분이 그 태어난 게 이제 최수은 선생이 그 교수형을 당한 그 다음 해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별로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구한 말의 분이고 그 3.1 만세혁명이 일어나는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인데 네. 그 김창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산조를 짰다. 이거는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 어떤 프로토타입이 되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그거를 만든 거죠. 네. 네. 근데 그 뒤로 전수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그리고 이분이 여러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고 그러고 이제 그들과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그 많이 그래도 가르쳐 준 사람이 최옥산이라는 분이고 최옥산한테서 함동정월 선생이 직접 배웠거든요. 네. 그 함동정월 선생은 제가 잘 아는 이 천안 이쪽 온양온천 이쪽 천안의 이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함동정월 선생은 그 최옥산 산조를 직접 이제 배우면서 또 김명환 선생하고 김명환 선생의 그 붓가락에 맞춰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가물가물한 거는 그 김명환 선생하고 맞춰가면서 이제 장단을 또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형태의 산조의 틀이 함동정월 손에서 나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딴 분들도 다 그 나름대로 예. 각자 다 그 관련이 있어요. 알고 보면 족보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는 네. 그 구한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그 문명과 문명이 이렇게 바뀌는 하나의 접점의 시기고 또 이 지리학적으로도 소위 이 영암으로부터 저 그 구례까지 이렇게 이르는 해남 뭐 이 구례까지 이르는 이 선이 이 지역이 사실은 이 대륙과 이쪽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경계선 네.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예술을 탄생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 영암의 아주 그 월출산의 그 아주 뭐 사실 월출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실 금강산 못지 않아요. 월출산은 규모가 작다는 것뿐이지. 네. 그 월출산은 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직은 정말 보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그걸 쳐다볼 때 저기서 산조 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산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실 뭐 트로트 가수라고 그래봐야 거의 half는 국악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아주 이 산조 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나는 이 산조는 우리 민족의 문화, 그러니까 예술, 철학, 종교 이 모든 것의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선생님이 산조의 매력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가야금 산조 한바탕이 보통 1시간 이상 되는 긴 곡이라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 한 대목만 짧게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음악인데요. 가야금 함동정월 북 김명화 연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중몰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함동정월 가야금 김명원의 북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중몰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새싹으로 처음 오신 분 5894번 쓰시는 분께서 국악 이야기 철학적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사님께서는 도울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510번 쓰시는 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도울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도울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202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소개를 통해서 산조 정신 그리고 산조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매력에 대해서 또 그 깊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홈페이지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전통 산조를 선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전자기타로 연주하는 새로운 산조 공연도 있고 포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저는 베토벤이 뭐 심포니를 쓰듯이 예. 그런 수준의 어떠한 이 이게 뭐 이걸 구애 없이 왜 그런 서양의 낭만파하고 뭐 고전파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건 대단한데 네. 왜 그런 심포니 하나를 산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쓸 수가 없는가? 서양의 이 연주가들이 그 곡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고 달려들 만큼 탁월한 음악은 왜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음악이라고 그러면 전부가 이상한 아주 익스페리멘트한 실험적인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산조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형식인데 그때만 해도 양반들이 듣기에 이거는 흐트러진 가락이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제멋대로 막 논다. 이렇게 비하시켜 가지고 쓴 말인데 산조라는 게. 그러나 그 산조라는 건 알고 보면 그게 허튼 가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치밀한 이 음악적 원리와 구조를 갖추고 또 아주 이 소리가 아주 이 질적인 데까지 다 그냥 그 농연의 맛이라든가 이런 게 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새롭게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창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왜냐하면 산조라는 거는 이미 한 1920, 30년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가야금뿐만 아니라 다 모든 악기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단소 산조까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새롭게 그 산조를 창조해야 될 그런 시기고 이런 네네. 거를 예. 부스트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암에서 이제 올해 지나면은 뭐그 새로운 그 산조 작곡자들에게 진짜 그 김창조 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주는 그런 어떤 이 페스티벌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래서 그 뭐 주제도 그렇고요. 보면 산조는 결코 전통 음악이 아니다. 최근세의 콘템퍼러리 음악이다. 박제화된 산조에서 살아있는 산조로라는 제목의 뭐 포럼 좌장도 맡으시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산조의 새로운 또 다른 장르 음악과의 융합, 협업, 변주 그런 새로운 형식을 아마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얘기 더 나누고 싶은데 또 선생님이 쓰신 신간 책 소개도 좀 해드릴까 해서 말씀을 사실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음악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나눠서 이건 서구 음악이다 또 우리 국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부마 항쟁을 다룬 새 책이거든요. 제목은 도리 본 부마 시민혁명 이 책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선생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마 사태라고 보통 우리가 잘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예. 이제 역사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이 현대사를 바라볼 적에 동학혁명도 꼭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하니까 네. 동학혁명을 비하시키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농민이 아니라 거의 그 국민 전체였는데 그걸 갖다가 꼭 농민으로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꼭 이 3%도 되지 않는 이 특수 계층의 혁명처럼 젊은이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민중 전체의 업라이징인데 예. 그래서 그게 동학혁명인데 그 동학혁명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꼭 농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에도 우리가 이제 4.19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 정권이 타도됐기 때문에 네. 그 4.19 혁명이라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쓰는데 그 외의 것도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뭐냐면 그 18세기 말기에 이렇게 바스티오 감옥이 터지고 그 뒤로부터 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고 하여튼 나폴레옹 왕정의 그 등장이고 뭐 이러면서 뭐 7월 혁명, 2월 혁명, 파리革命까지 근 한 세기를 다 그게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를 어떤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명도 뭐냐면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20세기를 통해서 19세기 말기로부터 20세기를 통하여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혁명의 열기가 지속된 문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단순히 학생 데모라는 개념에서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부마 사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예.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것은 비록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그 점화에 의해서 발화가 됐지만 참여한 거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이 이 혁명의 역사다.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나 중국에는 물론 공산혁명이 모택동에 공산혁명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혁명은 너무 이념화돼 가지고 그 이렇게 우리처럼 끊임없이 그 혁명이 발전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21세기까지 이렇게 그 혁명이 진행되는 역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막강한 군사 정권의 이 폭력을 종식시킨 사건. 이 지구상의 어느 문명도 그 정도의 그 폭압적인 군사 정권을 갖다가 전복시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김재규의 총으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김재규의 총이 아니라 이 부산 마산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본 김재규가 그 열기를 완성시킬 사명을 가지고 나는 유신의 심장을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마 사태라고 하면은 부마 사태와 궁정동 사태는 하나의 시민혁명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은 물론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 우리가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마 항쟁으로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의 이제 재명명인 것 같아요. 시민혁명이라고 규정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왜 선생님은 이 시점에 이 부마 항쟁, 부마 시민혁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정치가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 호남과 영남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참 뭐 현명하게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은 이 영남 지역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남 호남의 이런 우리가 서양음악과 뭐 이 고전음악의 우리 전통음악의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이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이 경상도 지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진보, 모든 레디컬리즘의 본산이라고 하는 거를 뭐 동학도 경주에서 일어난 거고 무슨 4.19 혁명도 대구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그 뭐 하여튼 이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 부마 시민혁명에 오기까지 부산 마산 지역도 완전히 이게 혁명의 아주 센터 노릇을 한 건데 여기가 아주 무슨 꼴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역사가 근원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상도 지역의 이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노력을 내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의 레디컬리즘의 근원적인 이 혁명의 열기를 역사에서 확창시키려면은 부마 시민혁명을 이렇게 리프레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예. 아까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한 시점에 뭐 혁명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책에서 이 부마 시민혁명을 소개하시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동학혁명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한국 근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 한국 현대사 전체 흐름 속에서 부마 항쟁이, 부마 시민혁명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은 현재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부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왜곡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뒤로 소위 말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서울의 봄 뭐 하여튼
좌절되고 그러면서 예, 6월 혁명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쭉 흘러가는 것이 전부 아주 카오틱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이렇게 더 전두환의 더 엄혹한 압제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전두환은 그저 박정희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여진이고 가야금으로 치면 그건 농연 수준이라고 농연으로 울려 퍼지는 거지 그거 새로운 음을 튕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것을 본다면은 이 부마 시민 혁명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아주 새롭게 우리 혁명의 열기의 센터에 놓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네. 이것이 뭐냐면 앞뒤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 그냥 궁정동 사건이고 뭐 5.18 이렇게 하면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냥 휩쓸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서 부산 사람들에게 마산 사람들한테 새로운 프라이드를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보다 우리가 그냥 평심하게 아주 공평하게 진실하게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의 관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중석 교수라든가 한홍구 교수와 같은 아주 현대사의 학자들이 이 책을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좀 널리 읽혔으면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아주 절절한 소망이죠. 절절한 소망입니다. 예, 책의 제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오리본 부마 시민혁명입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뭐 돌아보는 일에 뭐 꾸준히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계신데 당연히 그것은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현재 우리 의식을 좀 깨우는 그런 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많은 특히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를 그냥 과거로 묻어두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역사를 또 이렇게 재조명해주고 계시니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철학도 현대사적 관점을 떠나서 사실 철학이라는 게 성립 안 해요. 예. 하이데거의 뭐 철학이다 그러면 하이데거가 처했던 그 현대사의 어떤 핵심적 문제가 그 사상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현대사를 모르고서는 올바른 그 역사의 관점이 있을 수가 없고 네. 역사의 관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철학하는 사람이 아무런 그 공헌을 못해요. 현실에. 사실은 거의 정말 외롭게 제가 투쟁하고 있는 편인데 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현대사를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까지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모든 철학은 현대사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하고 그래서 제 제자들은 항상 이 한학의 아주 깊은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사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논의가 오갑니다. 네, 예. 아유, 선생님 시간이 야속할 지경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6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그 역사를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꼭 품었으면 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 변화
그런 게 있다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여쭙고 그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건방지게 그 거대한 주제에 어떠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은 옵티멀 스테이지에 있거든요. 가장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비하당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BTS도 아리랑을 가지고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지금 네. 이런 시점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예. 현대사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문들에게서 얻는 뭐 그런 피상적인 정보보다는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진실한 토론을 해야 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해서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원효가 말하는 큰 마음, 이 대승이라는 게 큰 수레라는 의미인데 이게 결국 큰 마음, 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원효가. 그러니까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그거는 중생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서로를 용인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 페이션스,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무조건 당파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묵살하거나 자기 견해만을 주장하는 그런 식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너그럽게 이 역사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 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가장 좋았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씀 함께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도올 김용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에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그리고 선생님의 신간 도올이 본 부마 시민혁명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